대통령이 될 수는 있지. 그러나 판사를 데려다 대통령이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지. 어? 그런 나라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미친놈들이 나라를 판을 짜고 있으니 있고 이모야 있고라니야. 누가 이런 판 짰어? 누가? 누군데? 재벌들이지. 재벌들에서 판사 검사한테 월급 주고 용돈 주고 키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판사 새끼들이 용돈 준 재벌들한테 충성하느라고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그럼 따라다니고, 죄 없는 언론인 데려다가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누명 씌워서 잡아놓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나를 법정에서 법정 구속할 때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분명히 얘기한 발언은 뭐였어? 방송 내용은 A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내가 뭐 대단한 허위사실로 잡혀간 게 아니야. 잘 들어봐봐. 내가 한 발언의 내용이 A 지지자와 B 지지자들이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거길 판사가 읽어. 그러면서 그러나 이 발언은 듣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A가 B의 바지를 찢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 구속했어. 내가 한 말은 사실만 얘기했어. A의 지지자와 B 지지자가 몸싸움을 했다. 과정에서 B의 바지가 찢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A가 B의 바지를 찢은 적이 없는데 A가 B의 바지를 찢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36개 언론에 나고 감옥에 잡혀갔어. 기가 막히죠? 그랬던 대한민국 법원이 증거가 수천만 개인 원세훈한테 유죄도 무죄도 말할 수 없다. 이 씨발 진짜 장난하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우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2심 법원에서 온 힘을 다해서 밝혀냈어. 왜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허위사실로 잡아놓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그런 오해를 했다라는 걸 그럼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도 못 해냈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허위사실 무죄를 받았다? 그럼 나는 당연히 그 내가 3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문에 징역 6개월이래. 내가 무슨 죄냐? 그랬더니 후보 비방죄라는 거래. 후보 비방죄가 뭐냐?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죄래. 1심 법원에서 나한테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나한테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러더니,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판한 게 징역 6개월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놓고 지금 그 원세훈이한테는, 원세훈이는 1심 무죄, 대법원에서도 유죄라고 확인할 수 없다. 이따위 지랄하고 자빠졌어. 야, 이 씨발놈들아. 너네가 그러고도 사법부라고 존중받길 바라냐? 그런 판결에 입 다물고 있는 판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냐? 부끄럽지 않냐? 온 국민한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란 말 듣기 부끄럽지 않냐고. 대법원에서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자빠졌어. 그러면서 판사로서 존중받길 바래? 이 사법부 진짜 다 물갈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놈의 로스쿨 제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판사를 재벌들이 뽑아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로스쿨에 로스쿨 입학하는 거, 그 로스쿨을 만드는 학교에서 뽑는 거야. 근데 학교가 전부 다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어. 재벌들이 일단 로스쿨을 해서 지들 입맛에 맞는 애들을 뽑아. 그 다음에 그 로스쿨 출신들만 경력직이라 하면서 판사를 뽑아. 그러면서 판사를 뽑을 때 얘는 좌파야 그럼 잘라. 그 좌파라고 잘린 이유가 뭐냐 하면 단지 모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좌파야. 얘는 성향이 좌파다. 어떤 성향이냐? 법을 지키려고 한 게 좌파라는 거야. 씨발. 좌파라고 그러면서
판사 임용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사법부에 자격이 없다고 봐. 이러면 정말 혁명이 일어나. 이거 이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거 혁명이 일어나. 우리 국민들의 성향이 얼마나 불의를 안 참는데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작심하고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정신들 차려야 돼.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이런 식으로 뽑으면 안 되고, 판사들이 이따위로 판결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법부 신뢰도가 오죽하면 박근혜보다 낮아. 쪽팔리지 않냐 너네? 박근혜 정도로 달라고 그냥 사표 내고 냉큼 박근혜 치마폭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박근혜보다도 신뢰도가 없다고 썼어. 자업자득이야. 정신들 차려 진짜. 이 재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법부가 무슨 사법부야. 이러다 혁명 일어난다 이제. 내가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되면 혁명 일어나. 혁명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잡을 것 같아? 정신들 차려 정신들. 나는 진정한 보수 세력이야. 왜 나는 보수냐? 난 혁명을 바라지 않아. 왜? 일단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미쳐야 혁명을 일으켜. 그럼 이 미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누구냐?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당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난 혁명을 싫어해. 지금 결혼하지 못한 남자들, 그들의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어. 이들이 어느 날 작당하고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들 차리고 사회 구조를 바꿔야 돼. 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그 가난한 서민들에게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하겠어. 왜 미국의 잘나가는 정치인들이 미국의 대통령, 심지어 아베조차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왜 그러겠어? 임금을 올려줘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보수가 돼.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거야.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겨야 지킬 게 있는 거야. 보수 진보? 나는 보수야. 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야 나한테는. 그런데 지금처럼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대다수이고 그들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아. 직장도 없어. 끊임없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학원 다니라고 해서 삑만 뜯어. 이들이 어느 날 분노해서 집단화되면 그게 곧 사회 혼란이 되는 거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해야 보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는 거지. 자, 지금 하루 종일 종편에서는 DMZ 지뢰 폭파 보도하면서 군인들 셋 앉혀놓고 그 군인들 셋이 뭐라더라, 지금이라도 GP로 돌아가서 다 적군을 까부시고 싶다고. 어이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의 힘만으로는 북한을 이길 수 없다고 가르친다며. 그래서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다며. 니들이 무슨 힘으로 가서 적군을 물리쳐? 북한한테 진다고 가르쳤던 부대원들한테 어떻게 북한을 이기라고 그래? 그러면서 어저께 영상까지 공개했더만. 아니 도대체 북한에서 지뢰를 설치하고 갈 동안 뭐 했냐 했더니 거기가 안 보이는 곳이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폭탄 터진 장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냐? 폭탄은 폭탄이라 보이고 지뢰 설치는 안 보인다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냐고. 폭탄 터지는 영상이 보면 그냥 가운데서 폭탄이 터져. 그 카메라 앵글에 가운데서 폭탄이 터지는 거야.
그럼 카메라 가운데도 안 봤다는 얘기 아니야. 어?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지뢰가 터지는 순간 그게 저기 카메라 앵글 가운데서 터지더만. 그렇게 그 터지는 영상까지 다 공개를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저 지뢰를 설치하고 가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핑계와 변명이 구구절절한지. 아니 도대체가 이명박 박근혜는요, 입만 열면 안보 그랬던 그들이 집권한 뒤에 도대체 나라 안보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벌써 정전협정을 벌써 저기 휴전협정을 2번이나 위반했어. 이명박 때 한 번 위반했지, 박근혜 때 한 번 위반했지. DMZ 침공, DMZ 폭발은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연평도 피격도 정전협정 위반이야. 그렇게 안보 떠들더니, 그렇게 존나리 안보를 지킬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주둥이로만 안 보니까 그렇지. 주둥이로만 안 보여, 주둥이로만. 대통령이 요즘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너는 군대 갔다 왔냐 이러면서 따져. 박근혜는 군대 갔다 왔냐? 박근혜는 군대 갔다 왔어? 너 박근혜 팬이지? 나한테 계속 와갖고 군대 갔다 왔니? 박근혜는 입대 신청을 안 했는지 몰라도 나는 입대 신청하려고 내가 신청서 받으러 다닌 사람이야. 내 나이 19대 내가 여군에 입대하리라. 내가 군복 입고 싶어. 내가 제복을 좋아해가지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되고 싶었어. 중학교 돼갖고 교복을 동복, 춘추복, 하복 사놓고 내가 신났는데 1년 만에 교복 입지 말래. 그래가지고 내가 교복을 못 입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어느 날 화장실 가다가 뒷벽을 딱 봤는데 뒤에 공고문이 붙었어. 여군을 모집한대. 어머, 군복 잽싸게 그냥 오줌도 참고 교무실로 내려가갖고 내가 여군 지원하겠다고 지원서 달라 했더니 선생님이 막 도망을 가. 계속 내가 4시간 동안 따라다니까 선생님이 도망 다니다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그래서 용모 단정 때문에 안 된대. 아니 이 정도 용모 단정이면 내가 그때도 머리 스포츠 머리였어. 스포츠 머리에 깔끔한 이 청바지에 티셔츠 딱 입고 거기다 얼마나 신체가 건강해. 72kg. 내가 진짜 이 북한군 진짜 한 주먹으로 2명은 때려 눕힌다고 내가 막 그랬더니 그 72kg가 안 된다고. 55kg 미만만 군대를 갔어 그때는 여군에. 지랄 연병이지. 아니 여군을 무슨 전쟁을 하려면 몸이 좀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북한군이 좀 엎어치기 하고 그러려면 한 72kg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 여군 뽑는 기준이 55kg 미만이었어. 와 씨발 진짜. 그리고 내가 군대 못 갔잖아. 뚱뚱하다고. 거기다 더 웃긴 거 안경 썼다고 또 못 간다는 거야. 안경 쓰고 뚱뚱해서. 그래. 아니 남자는 안경 쓰고 다 군대 가는데 왜 여자 안경 쓰면 안 되냐고. 좌우지간 안 된대. 씨발 그때는 성차별이 아주 심할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군대를 못 갔어 내가. 나한테 군대 안 갔다고 시비 걸지 말고 시키더라. 그러면 나는 그 당시 여자는 군대를 못 가는 상황이었어. 박근혜도 그러니까 군대를 못 갔겠지. 적어도 대통령이 군대를 못 가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밑에 총리라도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 대한민국 총리가 누구게? 대통령이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갔다 왔어.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나라야. 그러면 적어도 이 총리라도 군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얼굴 뽀얀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는 두드레기가 심해서 군대를 못 가셨어. 뭐 디스크가 심하다든가 아니 뭐 짝눈이라든가 평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야. 두드레기. 그래서 두드레기로 군대 못 간 증거를 다 기록을 좀 갖고 와라. 병원에서 기록이 없대. 더 웃긴 건 병무청에서 일단 면제 주고 나중에 두드러기로 면제받았다는 문서가 나중에 기록이 돼. 뭐 하자는 거야? 다 죽어가는 장병들도 일단 입대해가지고 그래서 한 달 지켜보고 얘 곧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내보내던 시절이야. 근데 뭐 일단 면제시켜놓고 한 달 뒤에 두드레기가 심해가지고 면제란 서류는 있어.
그러면 두드러기 상황이라도 보여주는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장도 없어. 뭐 그래놓고 군대 갔다 왔냐고? 대통령은 여자라서 못 갔다고 쳐. 적어도 총리는 군대 갔다 온 놈들 중에서 고를 수 있지 않니? 왜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는 군대 갔다 온 애가 없어? 안보 주둥이로만 안보를 외치면서 어떻게 총리 후보로 세울 군대 갔다 온 애가 없냐고. 장관들 중에서도 군대 안 간 게 태반이지. 장관 자식들은 더 웃겨요. 장관 자식들은 국적이 미국이라서 군대를 안 갔어. 지랄. 유승준이는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안 갔다고 나라에 발도 못 붙이게 하면서 장관 새끼들은 죄 국적이 미국이라서 군대를 안 가고 치과 치료 받을 때 꼭 한국 들어와서 받아. 미국에서 치료하는 건 비싸니까 치료 받을 때 꼭 한국 들어와서 받아. 연병할 것들. 지 아버지한테 딱 올려놓고 말이야. 보면 그런 새끼들 억대 연봉인데도 보험료를 안 내. 그 장관 자식들이 보면 총리 자식도 그렇지. 장관 자식, 총리 자식들이 억대 연봉인데도 보험료를 안 내. 부모한테 뭐 얹혀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부인이잖아. 우리 남편이 저기 공무원인 거잖아. 일단 4년 계약직이지만 따로 수입이 있다고. 그 수입 얼마나 된다고 씨발. 얼마나 된다고 나는 따로 보험료를 내라고 그래. 그러면서 장관집 자식들은 억대 연봉인데도 보험료를 안 내. 건강보험료를. 이런 연병할 것들을 만나. 그러면서 무슨 안보 주둥이 안보. 이명박 때 국가안보 전략회의라고 모여앉은 11명 중에 군대 갔다 온 게 4명이었어. 11명 중에 4명만 군대 갔다 왔는데 뻑하면 전쟁이야. 뻑하면 전쟁이야. 이제 전쟁도 불사한데. 야 새끼들아, 저기 개머리판에다 맞아들일 만큼 들여다보다가 이등병한테 비웃음을 산 주제에 니들이 무슨 수로 전쟁을 해. 아니 지금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휴전선 일대에서 매달 한 건꼴로 총격전이 있었대. 총격사고가 있었대. 보도도 안 나왔어 이제까지.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대. 대통령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총리도 군대 안 갔다 왔고, 지금 국방장관 봤지? 지금 저기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가지고 지뢰를 설치하고 갔는데 그건 막을 수가 없대.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그러고 앉아있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가지고 지뢰를 신고 갔는데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대. 그래놓고 지금 누구더라 안 보래. 북한 땅굴은 나발. 야 땅굴이 파주에 그렇게 휴전선에서 한참 남쪽에서 발견될 때까지 대한민국 군군은 뭐 한 거냐? 내가 그게 언제냐? 우리 12년이었나? 12년이었나 보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웬 미친년이 돌아다니면서 땅굴이 많다고 막 무슨 목산가 전도산가 돌아다니면서 땅굴로 막 지랄하다 이제 외국으로 도망갔어? 하여튼 그런 미친년들이 있었어. 그 미친년 주장대로 땅굴이 그렇게 많으면 그러면 국방부 장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미친년 주장대로 땅굴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수천 개가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어떻게 해야 돼? 공중 분해해야 돼. 대한민국 육군 싹 없애야 된다고. 휴전선을 지키는 그 많은 병력은 뭐 하는 거냐고. 우리나라에 그 많은 군부대, 강원도에 그냥 거의 마을마다 군부대야. 파주 일대에 군부대가 얼마나 많아. 휴전선 일대에 있는 그 군부대들은 다 뭐하는 짓거리라서 땅굴을 그렇게 수백 개 수천 개 팔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를 해. 그 말이 진짜면 국방부 장관 잡아넣어야 된다고 내가 한 2년을 소리 질렀더니 국방부 장관이 고소했더만. 국방부에서 고소했어. 그 허위사실 유포라고 여자. 그거 알죠? 내가 그게 그 여자 말이 맞으면 국방부 장관이 이거 물러나야 될 일이라고 내가 막 쌍욕을 했더니 고소했어. 그거 허위사실 유포라고. 몇 년 동안을 냅두다가 지금 미국으로 튀었어. 지랄들이야 지랄들.
여러분 노무현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노무현 때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군이 그 지뢰를 설치하고 갔고, 그래서 우리 장병의 다리가 절단된 사고가 있었다라면 새누리당이 국방부 장관을 가만히 뒀을까요? 새누리당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가만히 뒀겠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는 둥, 안개가 심했다는 둥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거 봐줬겠냐고. 국방부 장관 구속시키고 대통령은 탄핵시켰을 거야 아마.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참 그 이상한 게 있어. 폭발 장면은 찍히는데 지뢰 설치 장면은 못 찍는 바보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뢰 폭발 사고, 폭파 장면은 찍히는데 서서 돌아다니는 군인들은 찍히는데 철책 뒤에서 손으로 이렇게 묻었대는 거야. 그건 못 찍는 바보 카메라. 근데 난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이 사건 발생이 언제냐야. 이 사건 발생이 8월 4일이야. 자, 8월 4일날 이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정말로 북한이 그랬다라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 8월 5일에 이호 여사를 초청을 한 상태였어. 8월 5일에 이호 여사를 초청을 해서 지금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그런데 5일날 이호 여사가 갈 상황인데 8일날 지뢰가 터진 거야. 왜? 야, 앞뒤가 지금 좀 안 맞는 상황이야. 북한에서 남북 고위급, 지금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그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사인을 보내서 이호가 다음날 가기로 했던 상황이야. 그런데 4일날 북한에 지뢰가 터졌다? 좀 안 맞아. 더 웃긴 건 뭐냐? 다음날 우리 정부에서 전통문을 보냈어. 5일날. 4일날 지뢰가 터졌고 5일날 정부에서 전통문을 보냈는데 북한이 발끈하고서 그 전통문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철책선에서 지뢰 터진 걸로 항의했나? 그게 아니라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대. 남쪽에서 8월 5일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으로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랑 그 다음에 8.15 이벤트 하자고 그런 제안을 보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거야. 그 뉴스 찾아봐.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거 한번 찾아봐봐.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이 DMZ에서 지뢰가 폭발해가지고 어느 집 귀한 자식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돼. 다리가 없이.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도도 안 나왔어. 보도도 안 나오고 다음날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얘기하면서 그 8.15 이벤트와 이산가족 상봉을 얘기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대. 이거 말이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또 북한이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방부가 나와가지고 군인들을 내세워서 막 인터뷰하면서 나쁜 북한을 쳐부셔야 된다 하면서 막 북한을 욕하고 있어. 누가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 자꾸만 상가에 도둑이 들어서 경비원을 비싼 돈을 주고 경비원을 채용을 했다. 그런데 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경비원이 도둑을 잡지도 못하고 도둑을 욕을 하고 있더라. 나쁜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 훔쳐갔다고 분노하고 있더라.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요게 트위터에 나온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도둑이 들어. 그래서 도둑을 잡으라고 경비원을 세웠어. 돈을 많이 주고. 근데 도둑이 또 들었어. 근데 도둑을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한 이 경비원이 다음날 도둑을 막 성토하고 있는 거야. 도둑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 도둑의 잘못이냐? 경비원의 잘못이냐? 경비원의 잘못이죠. 이게 어떤 트위터 리안이 쓴 글인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거 아니야? 국방부 장관이 뭐 하는 거냐? 내가 궁금해서 그래. 내가 옛날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지키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 줄 알았거든? 한마디로 이 군사분계선 이남을 책임지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닌가 봐? 아니, 북한군이, 이명박 천안함 때도 그랬어. 이명박 천안함 때. 천안함 때도 말이에요.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북한군이 잠수함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천안함을 박살을 내고 도망갔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어. 근데 이제 기자들이 물은 거야. 아니, 근데 천안함이 대잠수함 작전하는 함선 아니냐. 소나라는 걸 달고 있어서 잠수함이나 어뢰를 다 발견하는 기능이 있는데 왜 못 잡았냐. 그러니까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못 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또 대학교 학자들이 그때 서해바다 해류가 남에서 북으로 흘렀는데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해류를 그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북에서 남으로 흘러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군산 앞바다로 잠수함이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흘러왔다는 거야. 이제 천안함 발생 장소까지. 그러니까 또 다른 해양학자가 조류가 굉장히 심해서 빙빙 돌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엔진도 안 킨 잠수함이 뺑뺑이를 막 돌면서 천안함 앞까지 갔는데, 이때 천안함이 혼자가 아니야. 22척의 한미연합해군 훈련 중이야. 24시간 촬영이 되는, 공중에서 촬영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막 항공모함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딱 떨어졌고 이놈이 뺑뺑이로 돌다가 정신 차리고 한 방에 빵! 어뢰를 쏴서 천안함을 3등분을 낸 다음에 또 엔진을 끄고 뺑뺑이를 돌면서 갔는데, 이걸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근데 그날 밤 11시에 포를 쐈어, 우리 해군이. 그래갖고 기자가 물어본 거야. 그때 왜 포 쐈냐? 새떼한테 쐈다고. 나 진짜. 그니까 지금 북한 잠수함이 군산 앞바다 뚫고 들어올 때까지 우리 해군 몰랐다는 얘기야. 첫째, 얘가 뺑뺑이로 돌다가 와가지고 이제 천안함을 22척의 한미연합해군, 거기다 대잠수함 훈련 중이었어. 대잠수함 훈련을 하고 있는 22척 사이에 애가 딱 한 방 쏘고 뺑뺑이를 돌면서 갔는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새떼한테 총을 쐈다. 그러는 거냐? 그때도 되게 당당했잖아. 맞다고. 그 얘기를 들은 러시아 예비군이 만약에 한국의 발표가 맞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내 나이 45살까지 그 당시에 45살 때였어. 그때 45이었나? 43이었나? 내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외국 예비군이 한국군 밥통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어. 그때 일본군은 이렇게 얘기했지. 만약에 한국의 발표가 맞다면 북한은 세계 최고의 잠수함 작전 능력을 가졌다라고. 그러면 허세 뚱땡이 김정은이가 동무들 내가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합동조사하재. 자기가 안 그랬다고 펄펄 뛰면서, 아니 일본이 야 네가 윈이야 그랬더니 내가 안 그랬다니까 막 그러면서 세계 챔피언이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진상조사하재. 이게 지금 뭔 말이야. 그 천안함 때도 기가 막혔어. 그 다음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그 당시에도 연평 포격을 당할 때 우리 군에서 원래 쏘지 않던 방향으로 1시간에 3,600발을 쏠 수 있는 포를 6시간에 걸쳐서 3,000발을 따꿍따꿍 쏘고 기다리고 6시간을 기다려. 그러니까 북한에서 3번이나 하지마라 그러다 열받아갖고 얘네들이 연평도에다가 포를 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바다에다 쐈고 걔는 우리 땅에다 쏜 거야. 이러면 국제법상 우리가 그때 해주를 불바다로 만들어도 우리가 법을 어긴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측에서 먼저 전통문을 보냈어. 그만하자고. 우리 연평도가 피격돼갖고 군인은 2명인가 밖에 안 죽었는데, 민간인이 2명인가 죽고 민간인 40명이 영구장애를 입었어.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만하자 그런 거야. 우리 쪽에서 먼저.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만 다음날 이명박이 아니다 우리가 그만하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이 전투함 전투기를 띄워라 전투기를 띄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고 또 뉴스가 나왔어. 다 비웃었잖아. 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는 전투기를 출격시킬 명령권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우리나라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권한은 한미연합사 사령부인 주한미군에게 있어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가 전투기 띄우라고 지시할 수가 없어. 원래 그 전시작전권을 2010년에 갖고 오기로 했는데 이명박이 안 받겠다고 쌩 난리를 피워갖고 미국에서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개뻥을 치다가 전작권 얘기까지 터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연평도의 포은을 보여주면서 막 계속 그 연평도를 한 열흘을 팔다가 야당 의원이랑 여당 의원이 이제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호통을 친 거야. 야 이놈 새끼 원세훈아, 너는 국정원장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남쪽 이 토지를 그 우리의 영토를 침공할 수 있다라는 이 폭탄을 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이거를 미리 정보를 입수해갖고 정부에 알려줘서 대응을 하게 해야지. 그걸 왜 안 알려줬냐고 막 욕을 한 거야. 그때 또 이 원세훈이가 한 건 하잖아. 아닌데요? 8월달에 이미 보고했는데요? 연평도 피격은 11월이었어. 8월달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서해 5도를 공격할 수 있다는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는 거야? 자, 그러자 갑자기 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 우리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써.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 방송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 야, 청와대랑 국정원이랑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 그래서 제목을 써놨어요. 그러자 청와대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나쁜 놈, 쥐가 위험해지니까 대통령을 위기로 몰았다고. 청와대가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건이 딱 발생해서 이걸로 내가 이제 작정을 하고 방송을 하려는데 생방송을 열자마자 망치부인님 안상수 보온병 보셨어요? 안상수 보온병 보셨어요? 그 당시에 그 돌발 카메라인가? 그 무슨 그에 딩딩딩딩 했던 그게 사라진 지 한참 됐었어. 돌발 영상이 2008년에 폐지가 돼요. 2008년에 돌발 영상 만들던 PD들이 쫓겨나면서 폐지가 됐어. 그래서 없었던 돌발 영상이 갑자기 그때 돌발 영상으로 떠. 딩딩딩딩 그러면서 안상수가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155mm 포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기자가 자꾸 저 이거 보온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온 나라가 돌아봤어. 근데 그때 그 옆에서 155mm 포 탄피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포병 부대에서 장군단 사람이야. 포병 출신 장군으로 그 제대한 사람이 그 보온병 들고 탄피라 그랬어. 이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진실. 안상수가 갑자기 인천에 떴던 날 바로 국회에서 그 국정원장의 발표가 있었던 거야. 국정원장의 발표를 가리기 위해서 안상수가 간 거죠. 왜? 그래서 그 국정원장이 우리가 서해 5도 피격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했다는 뉴스는 아무도 몰라. 안상수 뉴스는 해외의 초등학생들까지 다 알아가지고 안상수가 이제 어느 초등학교를 해외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대. 교포 초등학교를. 근데 그때 어떤 초등학생이 따라다니면서 아저씨가 보온병이죠. 이렇게 계속 따라다녔대. 그래서 안상수가 그다음부터 해외 방문을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게 그 유명한 안상수 보온병 사건이야. 외국 초등도 아는 보온병 사건인데 사실 그 보온병 사건보다 중요한 국정원에서 우리 서해 5도를 뻑하면 포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미리 보고했다. 정부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원래 쏘던 방향이 아니라 원래 연평도에서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없는 서남 쪽으로 포를 쐈다는 거야. 왜냐면 연평도하고 해주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데 그날 북쪽으로 쐈다는 거야. 북쪽인가 이렇게 그 북한의 영해 방향으로 포를 쐈대. 그래서 얘네들이 3번 경고한 다음에 쏜 거예요.
물론 북한이 잘 쐈다는 얘기는 아니야. 북한이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다는 얘기야. 안 무찔렀어 그때. 그만하자고 보냈다니까. 그 알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때 10월 그 연평도 사건이 발생되기 바로 전날 밤 10시에 AFP통신을 비롯해서 AP통신, AFP통신 전세계 통신사로 급한 타전이 가. 밤 10시에 전세계로 급한 타전이 갔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명박이 물러나야 될지도 모른다. 2010년 11월 물러나야 될지도 모른다.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그게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 수첩이 발견됐어. 그동안에 민간 사찰 안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 사찰 수첩이 발견된 거야. 이걸 검찰이 없앨래다 못 없앤 게 발견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야당에서 내일부터 이제 민간 사찰 이거로 나간다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게 정부에서 민간 사찰했다는 이게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에 웬만한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면 물러나야 되는 문제야. 총리가 사임해야 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명박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다 돌렸는데 다음날 연평도 사건이 터진 거야. 그래서 그 사건을 묻어버린 거야. 첫 번째로 민간 사찰을 묻고 연평도로 열흘 동안 가다가 국정원에서 미리 포격 가능성을 알았다라는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자 안상수 보온병으로 주말 내내 떠들다가 어떤 남자 배우가 히로뽕했다! 그러면서 뽕쟁이 얘기 뉴스를 딱 내보내고 연평도 뉴스가 사라져.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래서 2주 동안만 연평도 뉴스가 텔레비에 나오다가 일주일 동안 사라져.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 하면 어떤 뉴스가 나오냐 하면 잘 들어봐. 연평도 피격 당일 군부대 술 파티. 그러면서 연평도 피격 당일에 군부대는 방어를 하기는커녕 술판을 벌여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면서 SBS 특종이 나와. 온 국민이 분노하지. 이러니까 포격을 당하지.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 모든 사람은 그 부대가 연평도 부대인 줄 알 거야. 근데 대한민국엔 망치부인 있잖아. 모든 뉴스를 뒤져봤지. 그랬더니만 그 부대는 연평도 부대가 아니라 서울 서북부를 지키는 부대였던 거야. 거기다가 서울 서북부에 있는 부대에서 술판을 벌인 것도 아니고 그 연대장과 그 대대장이 취임한 지 1주년이라 서서 회 한 접시를 놓고 포도주스로 건배했대. 그걸 술판을 벌였다고 막 퍼돌리다가 나한테 딱 걸렸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술판 뉴스도 사라지고 연평도 피격 뉴스는 영영 언론에서 사라지게 된 거야. 그게 연평도 피격 사건이야. 그 뒤에 연평도 학생들은 그날의 충격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날의 충격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연평도 학생들은 단지 연평도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대학 특례 입학이 가능해. 대학 특례 입학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좌우지간 이번에 8월 4일에 지뢰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 지뢰를 북한에서 터트린 거냐? 그렇다면 일정이 안 맞다. 8월 5일에 이호 여사를 초청해서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북한이 왜 휴전선에서 지뢰를 터뜨렸겠냐? 또 왜 우리 정부는 그 지뢰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어느 쪽 지뢰든지 간에 그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왜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 마치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속보로 내보냈느냐? 그 다음 그게 군사분계선 남쪽이야. 그럼 북한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는 곳인데 지금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 그럼 우리도 군사분계선 넘어서 북한 지역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 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서 폭탄이 터지는 리얼한 TOD 영상이 공개됐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지. 그럼 거기다 설치하는 건 왜 못 봤냐? 안개 때문에 못 봤다. 엎드려서 손으로 해서 못 봤다. 천안함 때랑 똑같은 그런 지금 구린 해명 중이야. 그러면서 GP로 돌아가서 놈들을 다 까부시고 싶다. 아휴. 그 영상을 아무도 안 봐가지고 그 설치하는 것도 못 보다가 애들이 죽어나가도 그걸. 그러면서 자, 어저께 내가 그 영상 수상하다 그랬잖아. 그죠? 국정원 영상. 국정원 반바지
국정원 반바지 영상이 그게 어떻게 공개됐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정원 영상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JTBC에서, 그러니까 손석희 뉴스에서 계속 추적 보도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반바지를 입은 국정원 직원이 분명히 찍힌 블랙박스에서 28분이 사라졌대. 새로운 미스테리가 등장한 거야. 왜 28분 동안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냐. 2시간짜리 블랙박스 영상 중에 28분이, 즉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서 움직이고 그 조치를 취하는 28분 동안에만 영상이 없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삭제를 할 거면 국정원 직원이 나타난 장면부터 삭제라든가, 국정원 직원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장면은 나오고 그 뒤에 28분이 삭제됐다. 이 미스테리가 참 웃기는 미스테리야.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미스테리야. 그지? 그리고 뭐 저기 블랙박스가 그 시동을 끄면 꺼진다는 거야. 그 28분의 영상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저기 자동차의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가 꺼진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이 이제 없는 거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러면 자, 시동을 껐어. 블랙박스가 다운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동을 켜. 그럼 블랙박스도 들어오겠지. 그 다음 출발하겠지. 다음 장면은 산길을 달리고 있어, 차가. 그 소방차는 막 일단 달리다가 시동을 켜나 보지? 시동을 끄면 블랙박스가 꺼진다는 얘기가, 그러면 이 소방차는 달리다가 시동을 켜나 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지금 나와. 원래 블랙박스들이 그래요? 시동이 꺼지면 같이 꺼졌다가 그 다음에 한참 달리다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블랙박스가? 그러면 그 블랙박스 회사를 조져야지. 시동 켜고 출발하다가 누가 와갖고 사고 나면 그걸 누가 책임져? 블랙박스의 생명은 순간인데 도대체 어느 회사 제품인지 얘기 좀 해봐. 시동 꺼졌다가 달릴 때 들어오는 블랙박스 회사가 어딘지 한번 좀 알아봐봐.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요, 이 국정원 반바지 미스테리가 계속될 것 같아. 이게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그 미스테리라며. 그래갖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밝혀지는 얘기가 별로 없대. 전부 다 의혹이다, 미스테리다, 이렇게 끝난대. 아니, 미스테리를 밝히라고 있는 프로에서 끝까지 미스테리로 끝나는 거야. 그럼 환장하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때 보니까 자꾸만 띵띵 띠리링 띵띵띵 이러면서 뭔가 의혹을 남기고 끝내는. 네가 그것이 알고 싶다야? 그러면 뉴스라고 그러지 말고 뉴스가 알고 싶다로 바꿔. 아니 무슨 예능 프로도 아니고, 아니 뉴스가 돼가지고 무슨 밝힐 수 없는 의혹만 얘기하면서 계속 그래. 아니 그러면서 말이에요, 난 웃기는 게, 삭제를 했다면 다 하든가. 반바지 입은 국정원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은 나오고 그 뒤에 또 28분만 지운 것도 왜 지운 거냐고. 왜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뭐 보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뭘 봐야 되냐 하면, 이번 사건은 28분의 삭제된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사건일까?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사건의 중요한 건 뭐야?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샀다. 그리고 누군가 계속 타겟을 해킹했었다. 그 주고받은 메일이 있다. 그러면 국정원은 그게 민간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돼. 지금까지 입증했어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냈어?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모두가 삭제됐다. 그거 삭제하고 국정원 직원이 자살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국정원 직원은 삭제 권한이 없다. 대전에서 일하던 국정원 직원을 불러다가 누군가 삭제를 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어. 그러면서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100% 복원을 했더니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대. 그러면 그 직원은 100%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삭제하고 자살을 했어.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지금.
또 국정원에서 그 직원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다라고 발표한 거 아니야. 경찰에 가로막혀서 국정원은 사건 현장에 접근도 못했다라고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었다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지가 먼저 와갖고 시체도 만지고 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 사건은요, 국정원 반바지 사건. 국정원 반바지 사건에서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 사건이 본질이야. 그 다음에 이 국정원 반바지가 떴어. 그러자 바로 28분 미스테리가 뜬 거야. 28분에 영상이 없다는 미스테리가 떴어. 여기서 핵심은 뭐냐? 28분 동안에 뭐 누가 지워졌냐 어쨌냐, 이걸로 가면 안 돼. 우리는 뭘로 돌아가야 돼? 국정원은 정확히 거짓말을 2번 했다라는 거야.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국정원은 정확히 거짓말을 2번 했다. 임모 과장이 혼자 지웠다는데 혼자 지울 수 없다.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또 국정원은 경찰이 접근을 못하게 해서 사건 현장에 접근도 못했다라는 거짓말. 적어도 2가지는 100% 확실한 거짓말이야. 그렇다라면 그 밖에도 나머지 국정원 말이 사실인지 우리는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은 정확히 2번 이상 거짓말을 했어.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28분에 사라진 영상이니 마티즈가 진짜니 가짜지가 핵심이 아니야.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 그런데 그 해킹 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면서 적어도 2가지 이상 거짓말했다는 거야. 국정원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건의 본질이야. 왜? 국정원이 거짓말하면 뭐가 문제냐? 과거의 정보기관, 즉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박정희 전두환 때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서 많은 죄 없는 민간 시민을 데려다가 고문을 해서 거짓말로 간첩을 만들고 죽였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기관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정보기관은 그래서 이 국정원을 만들 때부터 국내 문제에 개입을 금지시켰어. 철저히 국가 바깥에서만 일해라.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간첩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간첩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보안법 논쟁을 했었어, 우리가.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 못 잡는 줄 알잖아요. 그죠?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간첩을 충분히 잡아서 처벌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형법에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간첩을 잡아서 처벌할 수 있어.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을 잡아서 처벌하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야.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려면 엄격해야 되잖아. 엄격하게 정말로 이 북한의 체제를 찬양한 놈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돼. 이석기처럼 12년형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북한의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칭찬하는, 심지어 자서전을 내고 김정일과 마주 앉아갖고 뭔가 밀담을 나누고 국가의 공식적인 보고도 안 한 한 여자가 김정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축구 경기장에 온 붉은 악마가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신경질을 내면서 단일기를 흔들으라고 김정일과의 약속이라고 했던 여자가 있어. 그 여자 누구야? 그 여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여자가 진짜 있다면 12년형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니까.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그거예요.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구는 죄가 되고 누구는 죄가 되지 않아. 지들 멋대로 누구한텐 적용하고 누구한텐 적용하지 않아. 국내 유수의 언론사에서 김정일더러 뭐랬더라? 지도자인가 뭔가 누구는 참인간이십니다 이러면서 똥꼬를 빨았대. 참인간은 나발 씨발. 그럼 넌 참 등신이냐? 참 바보냐? 참 등신이냐? 참 간첩이냐? 그런 새끼가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안 받고 있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서 어디서 지금 북풍장난이야. 손가락이 간지럽고 머리가 간지러우면 무조건 북풍이야? 김일성을 찬양하는 황금 동판을 바치고 그런 언론사가 버젓이 문 열고 지금 장사를 해요. 심지어 언론사만 있는 게 아니야. 신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종편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면 똑같이 적용하라고.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했으면 똑같이 처벌하라고.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고, 누구는 명백히 자서전 증거도 있고 동영상 증거도 있는데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석기는 증거가 없어, 제대로 없어도 잡아다가 국가보안법이라고 12년 쳐넣어 놓고. 지랄들이야, 지랄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박근혜는 국정원 조사와 국정원에 대해서 엄격해야 돼요. 왜? 박근혜 아버지가 무려 18년 동안 중앙정보부라는 정보기관에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간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사형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았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가족들한테 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그 뒤에 자기 집권기에 국가정보원은 철저히 외적을 감시하고 해외 정보를 입수하는데 철저히 복무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국정원 범죄를 눈감아 줄 뿐만 아니라 국정원 범죄가 다 밝혀졌는데 처벌도 안 하고 씨발. 그러면서 국민한테 호소한다고 그러면서 호통치고 말이야. 면상 빠았네. 일기는 일기장에 쓰는 거야. 일기는 일기장에 쓰는 거야. 누가 낯수를 해? 그 낯수란 사람이 볼 때는 낯수란 사람으로 보이고, 그 민주주의자가 볼 때는 민주주의자로 보이는 거야. 일찍이 우리 그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는 망치 부인을 선지자라고 부르셨고, 그 해외에 계신 신부님께서는 신실한 자매님이라고 부르셨고, 또 불가에 귀하신 스님께서는 보살님이라고 부르셨고, 일배는 일배라고 부르죠. 무슨 얘기냐?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망치 부인은 천의 얼굴을 가진 거야. 당신이 민주주의자면 나는 민주주의자로 보이고, 당신이 독재주의자라면 내가 독재자로 보이고, 네가 일배면 내가 일배로 보이고, 또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보고 맨날 저 뒤에 그림이 김정일 같다는 거야. 그건 새끼야, 네가 꿈에나 저기 깨서나 꿈꿀 때나 깰 때나 맨날 김정일만 보고 싶어 하니까 보이는 게 전부 다 김정일로 보이는 거야. 너 그런 대사 알지? 너 완득이란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 완득이가 편지를 써서 보내.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딱 봤더니, 요즘에 보는 모든 것이 너를 닮았다. 달도 너를 닮고 꽃도 너를 닮고. 저 그림이 김정일로 보이는 건 새끼야, 네가 김정일을 꿈에서도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간첩 새끼야. 북한으로 돌아가든가. 저 연병할 놈, 저 종북주의자 새끼들, 저 빨개 새끼들. 아유, 국정원이 뭐하고 자빠져. 허구한 날 반바지 입고 거짓말만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냥 간첩들이 그냥 때를 이루어서 돌아다녀. 뻑하면 북한 가자고 꼬시고 말이야. 아유, 이 월북 종영하는 이 시벌놈 새끼들. 국정원 이거 때려잡아야 돼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이거. 다음 어떻게 방송 볼만하셔요? 볼만하시면 추천. 자, 지금도 추천 안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 알아서 자발적으로 추천을 한 인간들에게는 오늘 밤 평안한 꿈, 그 꿈속에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환상의 상대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이 시간까지 추천 안 하고 버틴 인간들아, 니들도 사람을 만나. 어린 시절 그냥 초등학교 때 첫사랑, 잊혀지지 않는 평생의 그리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너무 근사하게 자라난 그 첫사랑이 다가와. 가까이 와. 똑바로 너만 바라보고 걸어와. 신민아처럼 다가와. 너 혹시 누구 아니니? 나 너랑 헤어지고 많이 울었는데 라고 얘기할 때 네 바지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를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망치 부인이 얘기하기 전에 빨리 추천을 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으리. 4대강 설사. 녹색, 이씨, 나의 녹색 설사를 4대강 따위로 모욕하지 마라. 자,
추천해주신 3185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봐! 추천 안 하고 버틴 인간들이 있어. 자, 좌우지간. 안보, 말로만 안보. 이명박 때 군대 정신훈련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투력으로는 북한군을 이길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1988년 이후로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했다. 이게 자기네들 내부 보고서야. 그런데 군인들한테, 우리는 혼자서 북한군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무슨 정신교육이 되겠어. 정신교육 똑바로 하라 했더니, 아유, 그때 이명박 때, 우리 오랜만에 우리 추억의 간첩 사건이 한번 들춰볼까? 이명박 때 그게 첫 사건이었지. 미모의 여간첩, 군 수뇌부와 내연의 관계 맺고 국가 기밀 빼돌려. 그 사건 알아? 야, 난리 났었잖아. 미모의 여간첩이 군 수뇌부하고 내연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클릭을 엄청 한 거야. 막 클릭을 하면서 야, 미녀를 보여달라. 그래서 미녀 사진이 딱 떴어. 근데 밑에 댓글이 미녀라며. 그게 댓글 1위였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결혼식 사진, 왜 그 웨딩 화보, 그 여자가 또 유부녀였어. 웨딩 화보를 딱 공개를 한 거야. 근데 그 밑에 또 니 참 무심한 네티즌이지. 거기다 댓글 달았잖아. 뽀사패서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다음날 여간첩 원정화 사건이라고 제목이 바뀌었어. 한 이틀은 미모의 여간첩이라고 막 마타리 막 이러면서 썰 풀다가 네티즌들이 미녀라며. 그 댓글 1위. 그 다음날 뽀사패서 이래? 그래서 그게 두 개 댓글이 1위 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여간첩 원정화 사건 그랬어. 도대체 그 군수뇌부는 누구냐 그랬더니 대위래.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대위가 군수뇌부면 우리 집 화장지가 8만 대장경이다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만 또 그 밑에 댓글 달아. 걔네 편이 정훈 장교 중에서 대위면 수뇌부나 마찬가지라고. 그것도 변명이랍시고. 그래서 그러면 그 정보가 뭔데 했더니 지하철 노선도 그게 국가기밀이라고. 주고받은 자료가 지하철 노선도였어. 그래서 그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거 언제부터 국가기밀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쑥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 막 그게 가족 간첩단 사건이라는데 그 아버지도 무죄받았어.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 다음에 또 웃긴 그 다음에 간첩 사건이 뭐였냐면 교수 간첩 사건이 터져. 어머 세상, 이거 박정희 때나 있던 사건 아니야? 교수 간첩 사건이면 뭐 동백님 간첩 사건 이런 것처럼 교수 간첩 사건 난리가 난 거야. 막 사람들이 우와 그러고 쳐다본 거야. 이 왕제 사는 거 초장 얘기고 2007년 8년 넘어갈 때 얘기고. 그래 이제 교수 간첩 사건이 터져. 그래가지고 교수 간첩 사건. 그리고 이제 막 기사를 보니까 1991년에 포섭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인도에서 학위를 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교수 간첩 사건이라는 건 일단 되게 관심을 가졌는데 인도에서 학위를 땄다는 말에 사람들이 뭘 가르쳤는데 그런 거야.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게 버퍼예요. 또 이제 싱크가 안 맞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물어본 거 아니야. 뭘 가르친 거야? 알고 보니까 얘가 경찰대 교수였어. 그래갖고 내가 질문을 했지. 야, 그러면 지금 정부 발표되려면 간첩이 경찰을 키운 거냐? 그 다음날 교수 간첩 사건이 뉴스에서 사라지더라고. 난 한마디만 물었다니까. 야, 그럼 정부 발표되려면 그 간첩이 경찰을 키운 거냐? 가르친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다음날 교수 간첩 사건이 사라졌어. 그 다음에 또 웃기는 간첩 사건이 뭐였지? 간첩 사건 또 있었는데 교수 간첩 사건 말고 그 다음에 맞아. 황장혁. 우리 시청자들 스토리를 다 알아. 이제 어떤 간첩이 잡혔어. 잡혔는데 황장혁 목을 따러 왔다 이러면서 잡힌 거야.
근데 이제 황장엽 목을 따러 왔는데 이미 황장엽이가 이제 죽어가지고 그 저기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목을 따러 온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간첩이 죽었는데 목을 따러 와. 아니 원래 간첩 중요한 건 그거야.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제 막 그 기사에 나와. 남한 침투 훈련을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막 그 쉬리에 나오는 막 그런 훈련을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남한의 실정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받은 남파 간첩 둘이 어디서 잡혔냐면 대질신문에서 불었대는 거야.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거야. 야, 그 혹독한 훈련까지는 재밌었는데 대질신문에서 불었다니까냐. 뻥 같다 야. 그래가지고 끝난 사건인데 그게 첫 번째 목 따러 온 사건이었어. 그래서 다 비웃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황장엽 목을 따러 온 거야. 황장엽 다시 목을 따러 왔는데 죽어가지고 이제 무덤에 있는데 그걸 목을 따러 온 거지. 그게 남한의 환경에 대해서 잘 안다며. 그 황장엽을 국립묘지에 묻을 거냐 말 거냐 말도 많았는데 그 몇 달 지나서 와가지고 목을 따면 그 뭐 부관 참시도 아니고 그거 참. 나는 그때 그 국정원을 보면서 참 답답했어. 설사 걔네가 뭐 황장엽 목을 따러 하시다 그랬더라도 내가 국정원 뭐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드는 애면 난 이랬을 것 같아. 남한 내 탈북 유력 정치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그 있어 보이지 않냐? 걔가 간첩이고 진짜 황장엽 죽은지 모르고 죽어서 파묻은지 모르고 목을 따러 왔을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무식하고 몰라가지고 이제 목을 따러 왔다고 그래도 보도 자료를 발표할 때 남한 내 탈북 유력 정치인 암살 계획을 가지고 왔다 뭐 이 정도로 발표를 하면 좀 있어 보이는데 황장엽 목을 따러 하시다 이래가지고 아휴 참 그 부관 참시도 아니고 이거 무슨 도굴범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웃기는 간첩 사건이 해마다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 간첩 사건 터진 거 아니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그게 12년 마지막 사건이었어. 근데 이제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증거가 이게 북한에서 찍은 사진을 삭제한 거라고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백데이터에 연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물방울로 연변? 연변에서 찍었다가 위치가 떡하니 나와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증거 자료가 안 됐어. 그 다음에 여동생의 증언이 있다 그래갖고 여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법정에서 애가 줄줄 울면서 국정원에서 협박해갖고 거짓말했다고. 그래가지고 개망신 당하고서는 그 두 가지 때문에 무죄를 받아요. 예, 그걸로 무죄를 받고 이제 나오니까 항소를 또 했어. 항소를 한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 그제 박근혜 때 이제 가서 무죄가 나왔거든. 박근혜 때 여름에 2014년 8월에 무죄가 나오니까 딱 국정원 직원이 멋있게 이제 선양으로 간 거야. 딱 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 유성이가 북한을 들어갔다 온 기록이라고 그러면서 딱 서류 하나를 보내.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이 유성 변호사가 그 서류 저 중국 공안 서류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에다가 이 서류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서를 보내. 그랬더니만 또 서류를 국정원에서 보내와 중국 공안이 그 저기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고 인정해줬어 라고 두 번째 서류를 보낸 거야. 그러자 이 유성 변호사가 검찰이 제출한 두 가지 서류를 가지고 세 가지인가? 검찰하고 국정원에서 세 가지 서류를 냈어. 유성이 북한을 들어갔다 왔다라는 서류, 그 다음에 그게 진짜라는 서류, 변호사가 제출한 건 가짜라는 서류 세 가지를 냈는데 요 세 가지를 이 유성 변호사가 중국 공안에다 물어본 거야. 요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국 공안이 존나리 화를 내면서 왜? 중국 공안이 굉장히 권위적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경찰 혹은 국가에 대해서 도전하면 뻑하면 사형이야. 근데 얘네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그러니까 중국은 웬만하면 사형이야. 뭐 종교 잘못 믿어도 사형이고 걔는 인구가 많으니까 강간해도 사형, 마약해도 사형, 뻑하면 사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문서 위조 이런 거 잘 안 해. 근데 중국 공안 문서를 위조를 한 거야. 그걸 또 우리 정부에 낸 거야. 그러자 이제 아니 이게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을 한 거지 새끼야. 귓구녕이 얇아가지고 지가 감동을 했고 나한테 선동했다고 지랄이야. 너 또 막 119에다 신고했고 망치부인 내 가슴 훔쳤어요 그럴라 그러지.
112에다 신고해가지고, 아니구나. 119에다가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그리고 112에다가 망치 부인 내 가슴 훔쳤어요. 그럴라 그러지. 아이 새끼. 마음 단단히 먹어 새끼야. 흔들리지 말고. 못 믿겠으면 뉴스 한번 찾아봐. 다 나온 얘기야. 내가 뉴스에 안 나온 얘기 해봐 인마 새끼야. 금방 잡혀가 인마. 내가 사실적시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내가 허위사실 유포해서 벌써 잡혀갔지 새끼야. 아이 새끼. 좌우지간 어디까지였지? 저 새끼 때문에 까먹었잖아. 그래갖고 이 세 가지가 맞아요? 이렇게 이게 저기 뭐야 변호인이 또 질문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자,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몇 관왕이냐? 아까부터 한 네 개 받았나? 자, 망치 부인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1위에 올라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웃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못 웃으면 사관왕이에요. 잘못 웃으면 숨 넘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씩 웃어. 좌우지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중국 공안이 공안 문서 위조 이거 뻑하면 사형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안이 열딱지가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서 통지했잖아. 그거 공안 그 문서 위조한 놈 누구냐 대라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선족이 그 저기 선양에서 그 위조했는데 저기 도망갔잖아 한국으로. 중국에서 잡히면 사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저기 중국에서 범인 내놔라 이러고 막 똥을 싸고 난리 다녔어. 하여튼 하여튼 그 저기 증인이 있었던 방에서 막 똥냄새가 났다 뭐 난리 다녔어. 똥을 쌌는데 똥 싼 사람은 사라지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하여튼 그 위조했다가 똥 싼 사건이 발생하면서 좌우지간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공안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검찰하고 국정원에서 내 문서가 가짜라고 만천하에 드러내는 바람에 결국 유우성이가 무죄로 나왔잖아. 이렇게 해서 코믹 간첩단 사건으로 재미를 못 본 국정원이 이제 반바지 입고 살인 현장에 나타나고 막 시체도 만지고 차도 만지고 그래놓고 안 만졌다 거짓말하고 이제 간첩 장사가 안 되니까 거짓말 장사하고 있냐? 간첩 장사하다가 안 되니까 거짓말 장사하고 있어? 삭제 권한이 없는 직원이 삭제하고 죽었다고 거짓말 치고 말이야. 그 왜 죽었냐고 우리가 묻고 있는 거 아니야. 민간 사찰을 안 했는데, 자, 국정원이 민간 사찰 프로그램을 샀어. 그리고 뭔가 계속 저기 사찰을 했어. 누군가를 사찰했어. 그게 누구냐고 밝히려니까 어느 직원이 우리는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어. 그러면서 자료를 다 지운 거야. 근데 그 자료를 삭제했더니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대. 아니 그러면 이게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자살한 직원이 아니 거기다가 그 직원은 삭제할 권한이 없어. 그러면 이게 막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 국정원 직원이 대전으로 전출 갔다가 그 저기 민간인이 사찰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를 지우고 우리는 사찰하지 않았다라는 저기 유서를 써놓고 그 남의 차에서 자살했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거기다 그 차에 왔다 갔다 반바지 입고 또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그게 또 이 소방차 블랙박스에 또 찍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또 사라진 거 아니야. 아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말이 안 돼 말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이제 국정원이랑 웃어. 아주 그냥 노인들이 유병원 시체 보고 어찌나 웃고 화를 내는지.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유병원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유병원 시체 보고 저걸 믿으라고 그러냐고. 나는 그냥 믿겠더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유병원 시체가 나온 다음부터 손석희 뉴스를 보더라고. 안 믿고. 그 다음부터 종편에다 신뢰도가 확 떨어졌어. 자꾸만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이러면 물론 이 국정원이 이런 일만 했냐? 이 간첩 사건만 조작했냐? 그건 아니야. 국정원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우리 국정원도 첩보 작전을 한 게 있어. 뭐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사러 왔어. 이 인도네시아 이제 3명의 외교관이 묵는 호텔에 그 호텔에 이제 그 저기 호텔방에 들어간 거 아니야. 양복 입고 둘이서 들어가갖고 이제 노트북을 하나씩 들고 나오다가 딱 걸렸어. 한 놈은 노트북 돌려주고 한 놈은 들고 뛰었어. 들고 뛰어갖고 호텔 복도 문 밖에 서 있다가 나중에 돌려줬잖아. 국정원 도적질 사건. 아유 내가 지금 얘기해도 진짜 너 영화도 안 보냐? 영화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밖에 청소하는 아줌마 하나 딱 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도 저기가 올 것 같으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덜컹 소리 내면서 사인을 주면 방 안에 있던 애가 딱 미리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그 마치 그 룸 서비스 하는 애인 것처럼 하고 딱 나와야지. 양복 입고 들고 나오다 걸리고 정말 추저분해가지고 아우 쪽팔려가지고 내가 망신 개망신은 다 시켜 진짜.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이 선동의 뜻이 뭔지 알아? 우리 자꾸만 망치부인 선동했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단어 뜻을 찾아보기로 해요. 선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 너 내 말에 부추김을 당해서 뭔가 하고 싶어? 너 어떻게 내 말에 부추김을 당해서 뭐 어떤 행동에 나서고 싶어? 난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 임마. 내가 너한테 뭘 하라고 그랬어. 그냥 웃으라 그런 거지. 너 정원이야? 너 혹시 그때 그 호텔방 들어갔던 애냐? 쪽팔려서 그러지? 아이고 그래, 내가 네 입장이라도 참 쪽팔리겠다. 지금 생각해도 잠이 안 오지. 부끄러워서. 그럴 것 같다 얘. 아유 내가 너라도 야 나는 그 얼굴 못 들고 다녀. 감히 채팅도 못 하겠다 야. 얼마나 속상하냐. 아우 야 근데 우리 너 때문에 참 행복했다 야. 아유 국정원 도둑질 사건. 네가 봐도 부끄럽지. 아유 그러면서 반바지 쳐입고 돌아다니고, 아니 직원이 실종됐다고 그 부인한테 119에 신고해라 어째라 전화질을 했으면 바지라도 제대로 입고 나와가지고 현장에 오든가. 왜 반바지는 쳐입고 돌아다니다가 찍혀가지고 그냥 아유 망신 개망신. 아니면 하나부터 10까지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 내가 그래서 베를린이 싫었어. 베를린에 보면 우리나라 정보원이 너무 멋있어. 도적질이나 하고 증거 조작이나 하다가 걸리고 있는 애들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 마냥. 아니지. 그 증거 간첩 증거 조작하고 도적질만 한 건 아니야. 우리 국정원이 그런 쓸데없는 짓만 한 게 아니지. 다른 쓸데없는 짓도 했어. 댓글 쓰기. 국정원 직원이 악플 쓰다 나한테 딱 걸렸잖아. 아유 그놈의 새끼 그냥 우리 딸까지 건드리고 말이야. 나랑 우리 딸이랑 우리 신랑한테 더럽게 악플 쓰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온 국민이 열받아가지고 야 작년 2014년 8월에 10만 명이 서울광장에 모였더라 야. 아유 개망신 진짜. 아직까지도 안 잘렸잖아 그거. 아유 문 닫아야 돼. 내가 볼 때 국회를 문 닫을 게 아니라 국정원 문을 닫아야 돼. 그리고 진짜 해외 정보 수집팀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해외 정보 수집팀을 만들어야 돼. 지금처럼 아니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이 뭐야. 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을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 김정일이 죽은 거 조선중앙통신 그거 방송 보고 알았대. 그걸 뭐하러 국정원을 해? 야 네가 국정원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김정일이 죽은 것도 북한 방송 보고 할 거면 네가 왜 국정원을 해? 그 우리도 보면 알아. 방송 나올 때까지 모르고. 거기다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 뭐 저기 김정은이가 또 누굴 또 죽였는데 뭐 숙청됐다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방송하면서 또 그때 때마침 동영상이 하나 돌았어. 막 포를 쏴가지고 죽이는 영상. 아유 그거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그거 IS 영상이라고 돌아가지고 또 개망신 당하고. 물론 그걸 국정원에서 돌렸겠냐만 좌우지간 니네 지금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떻게 그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만 해도 니들 거짓말한 게 지금 다들 야 이명박부터 박근혜 때까지 거짓말한 게 지금 몇 건인 줄 알아? 이 국정원이 이제 바꿀 때가 됐어. 나는 방송 끝날 때가 됐고 국정원이 바뀔 때가 됐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짓을 미국에서 누가 하냐면 NSA가 해. 미국의 국가안보국? 미국의 국가안보국이라는 그 NSA라는 놈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9.12 사태로 만들어졌어.
그래갖고 이 NSA가 하는 짓이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인사의 통화를 감청하고 그걸 녹음해갖고 한 달을 보관한대. 나는 늘 궁금해. 너 내 말도 녹음하냐 안 하냐? 나는 이 NSA가 내 말을 녹음할까 안 할까 그게 늘 궁금해. 그래서 또 궁금한 건 내가 말이 좀 빠르잖아. 내 말을 과연 통역을 해서 이해한 놈이 몇 놈이나 있을까? 그게 참 궁금해. 이걸 통역을 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녹취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지 몰라도 그거 녹취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 어쨌거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NSA가 그 미국에 굉장히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 미국의 트럼프 현상은요. 트럼프 현상이 왜 벌어졌냐 하면 미국의 이 트럼프를 막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막 좋아해. 난 여기서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미국이 굉장히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 미국인의 시민정신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구나. 미국은 어떤 상징이었냐면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게 미국이었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수호자였다고. 자유 수호자. 그래서 미국의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용인했던 거야. 그런데 이 1990년, 89년, 90년에 걸쳐서 소련과 중공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뒤 이 신자유주의 무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전까지 미국이 서방 세계에서 소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 그래서 미국과 유럽, 호주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성원 속에서 지네가 대빵이었는데 유럽이 미국을 무시하게 돼. 그래서 미국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우연히 9.11 사태가 터져. 그러면서 부시가 악의 축 발언을 하면서 중동에 이런 테러국이 있다. 테러 지원국이 있다. 그러면서 뭐 대량 살상 무기를 숨겨놨다. 이러면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어. 7년 동안 이라크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테러 위험국이라면서 이란, 북한, 시리아를 악의 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테러국이라고 계속해서 무기를 쏟아부었던 나라들은 실제로 테러 본부는 발견되질 않았어. 그리고 후세인과 빈라덴을 잡아서 죽였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빈라덴이 자연사했다. 후세인도 다른 병으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간 미쳤잖아 트럼프. 제정신이 아니야. 하루 종일 거짓말만 해. 특히 우리나라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서 한 푼도 안 내면서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있다. 씨발 지랄하네. 미군 주둔 비용 우리가 내요. 그거 알죠? 미군 주둔 비용을요 우리가 내요. 미군 훈련하는 거 그거 유지비 이것도 우리가 내. 근데 어디다 대고 우리가 돈은 벌면서 안보는 미국에다 맡겨놨다고 누가 그래? 맨 거짓말만 하고 있어. 거기다 또 비 오냐? 어메. 아유, 야. 나 또 쫓겨나겠다. 잠깐만. 아유, 이거 어떡하냐. 아유, 내가 진짜. 아유, 비가 안 온다더니, 아유, 내 이놈이 진짜 내일, 아유. 내가 진짜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또 쫓겨. 양파 말려놨는데 오늘 비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진짜 근데 어제 허리가 아프길래 내가 비 오나 봤더니 비가 안 와. 어저께 볼 때 없었다고. 어저께 볼 때는 비 온다는 얘기 없었어. 내가 이년 집에 어디까지 했냐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를 막 지지하고 있는 이 공화당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내가 그랬잖아. 어제 상황이 심각하다.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왜? 미국에서 그 오바마가 2번 집권을 했잖아요. 재선을 했어. 근데 그러면 미국은 이제까지 늘 어땠냐면 8년씩 돌아가면서 했어. 8년씩 돌아가면서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오바마 이런 식으로 민주당, 공화당이 번갈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할 차례야.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바마가 막판에 경제정책을 굉장히 잘 풀었어. 경제정책, 의료정책을 잘 풀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 흑인들하고 요 히스패닉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나 굉장히 열정적으로 투표하겠다.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케이블 방송들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처를 낸 거예요. 미국의 케이블 방송들이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대. 미국의 케이블 방송들이. 그래가지고 이 클린턴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계속 그 이미지를 깎아내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막 그 트럼프를 띄우는 거야. 제프 부시 얘기는 안 하고 트럼프만 계속 보도를 하는 거야,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를 띄워서 지금 이제 이 힐러리 바람을 잠재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제 이게 내년에 후보가 결정될 때 나는 트럼프가 분위기만 만들다가 부시한테 죽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문제고 둘 다 문제야. 그냥 트럼프가 끝까지 고했을 때도 문제. 트럼프 미친 게 틀림없어. 그래갖고 막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히스패닉 출신들을 막 비하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야. 남미 출신들이 막 화가 나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는 근데 그 말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야. 트럼프의 발언이 남미 출신 비하하고 여성 비하하고 그리고 한국 비하하고 이 얘기들이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생각 없이 막말하는 것 같잖아. 아니라고. 고도로 계산된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공화당 세력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 세력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야. 그게 공화당의 마인드거든. 공화당 마인드가 되게 여성을 우습게 알아. 그리고 유색인종 싫어하고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를 갖고 있어. 이게 공화당 지지자들의 특징이야. 백인 우월주의, 그 다음에 여성 비하,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전쟁에 대한 찬성, 그 다음에 강력한 국가주의, 이런 게 공화당 지지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야. 그 트럼프의 발언이 그런 내용들의 발언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1980년대였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이 9.11 사태로 NSA를 만들고 미국의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거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세뇌를 한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같은 미친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네들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게 있었어. 근데 지금 그들은 품위도 없어. 트럼프의 말을 막 열광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의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이야. 미국의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그동안에 그 냉전 체제 때 공산주의는 독재자이고 미국은 자유를 수호한다,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왔던 그 내용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했다고. 근데 이 신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다음에는 이 신자유주의 독주 시대야. 이 신자유주의 독주 시대에는 노동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 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하면서라도 뭘 해야 되는 거야? 국가의 이익, 재벌의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이 공화당이 특히 그런 무기 재벌들이 후원을 하는 이 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이 내년에 집권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부시 가문이나 트럼프나 둘 다 꼴통이야. 둘 중에 누가 되든 전쟁을 하겠다고 그럴 거 아니야. 힐러리는 지금 상처를 너무 받았어. 근데 민주당에 다른 대안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힐러리가 아니라 다른 젊은 남자로 바꿔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미국의 민주당에서도 힐러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민주당 후보로, 다음 대통령 후보라고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면 또 반드시 전쟁을 할 거야. 또 반드시 어디선가 전쟁을 할 거라고. IS 보도가요, 여러분. 갑자기 왜 작년이었나? 올 봄이었나? 올 3월 달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잖아. IS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지난 3월 달까지 대대적으로 IS 보도가 나왔었어. 그러다가 내가 IS의 카메라 기술이나 이런 게 대단히 돈 많은 애들이다. 누군가 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왜 모든 나라에서 일제히 IS를 띄우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얼마 뒤에 IS 뉴스가 싹 사라졌어. 그래서 4월 달부터 4월, 5월, 6월 전 세계에서 IS에 대한 보도가 별로 없었는데 미국의 대선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IS 보도가 나오고 있어. 응? 응. 거기다가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NSA가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로 그 만나는 거, 그 키보드만 입력을 해도요. 키보드 입력만 돼도 어디서 입력되는지 다 가질 수 있는 걔네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NSA는. 그런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외받고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테러 조직으로 모으고 있다? 트위터에서 버젓이? 페이스북에서 버젓이? 전 세계를 감시하는 미국이? 그러면서 지금 IS 뉴스가 이 미국의 대선 릴레이가 시작됨과 동시에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이거 내가 볼 때는요. 이거 볼 때는 이 IS가 지금쯤 사고를 쳐줘야 그래야 IS하고의 전쟁을 하겠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야. IS하고의 전쟁을 하겠다는 명분.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세계 전략이라는 게 있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그런데 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요게 이제 그 미국의 공화당의 주장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 요게 공화당의 외교 전략, 세계 전략이고 민주당의 전략은 하나의 전쟁과 하나는 서포트. 그러니까 지금 아베에게 아베에게 권한을 주고 미국은 후방 지원만 하겠다. 요게 지금 오바마 민주당의 전략이야.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전쟁에서 뺐지만 중동은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개의 전쟁의 상대국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럼 두 개의 전쟁의 상대국은 누구냐 하면 중동 지역에서 누구를 견제하냐?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의 전쟁은 어디야? 동북아야. 중국, 일본, 한반도. 한반도와 이 동북아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된다. 요게 공화당의 주장이라고. 그러면 이 한반도하고 중동은 뭐야? 놀이터야. 한마디로 게임장이야. 링이야, 링. 그런데 실제로 전쟁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전쟁이냐? 중동에서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고 한반도에서 전쟁은 중국과 미국의 전쟁인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공화당 쪽 주장이야. 어쨌거나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반도가 전쟁 위험으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다행히 아들 부시가 집권했을 때가 그 노무현 정부 때였잖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의 위험을 안 겪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다행이었던 건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만한 김대중 노무현 같은 그 지도자도 없어. 이 외교적으로 줏대 있게 6개 나라를 단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뭘 하느냐 하면 참전을 요구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진보 세력으로부터 비난받았던 이유가 뭔지 알지? 해외 파병 비용. 파병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군대만 가는 게 아니야. 우리 군대를 가면서 전쟁 비용을 내는 거야. 돈도 없는데 우리가 전쟁 비용까지 내야 되는 거야. 미국을 위한, 미국의 이 무기 재벌을 위한 전쟁 비용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국이 아까 여론조사 하나 특이한 거 났던데, 중국의 전승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여하는 게 좋으냐 참여하지 않는 게 좋으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 질문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다수가 가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했다. 아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율이, 우리나라의 경제 의존율이 국민 51.8%가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의존율이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커. 미국보다 중국이 더 우리의 경제 의존율이 높은 나라야. 그 다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맨 처음 2007년에 우리나라에 여기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 다 미국이라 그랬어.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 제일 많은 수출하는 줄 알아.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렇게 많은 수출하는 거 없어. 미국의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미국에서 만드는 거야. 미국의 현대기아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거 미국에서 파는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 차가 아니야. 미국에서 생산난 차인 거지. 우리가 수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리어,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인구가 약 4억 정도 되잖아요? 미국의 인구가 약 4억 정도인데, 미국의 4억 인구 중에서 소비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형성될 수 있는, 한국이 가서 물건을 팔고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2천만이 안 된대. 미국에서 한국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2천만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아시아에는, 여기 우리가 땅으로 맞닿아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와 유럽, 우리 다 육지로 연결돼. 우리가 정말 철도로 연결하면 이 북한을 통과한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 철도로 다 연결이 돼요. 철도 교통 비용이 선박으로 이용하는 거에 3분의 1, 기간도 3분의 1, 그러니까 총 9분의 1의 이익이 있고, 비행기로 하는 것보다 시간은 늦지만 비용이 10분의 1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유리한 거야. 철도로 무역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얘기를 몇 년을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더니 박근혜가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박근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북한을 통과해서 도라산을 출발해서 의주를 지나 유럽으로 간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가려면 일단 북한하고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북한하고 화해를 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계속해서 북한한테 사고만 치고 있어. 북한이 화해 손을 내밀어도 거기다 계속 엇박자를 내고, 그러면서 거기 댓글이 그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유럽 가고 싶은데 북한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북한하고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누가 그러더라? 네가 이런다고 누가 듣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 대박 누가 얘기한 줄 알아? 그거 내가 얘기한 거야. 통일이 대박이다. 그거 2007년부터 내가 한 얘기야. 근데 누가 따라했어? 박근혜 따라했지. 그 다음에 내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 얘기했더니만 그 말도 똑같이 따라했지. 엊그저께는 가야만 할 길이래. 내 방송만 보나봐. 내 방송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원고 쓰는 놈이 내 방송만 보든지, 아니 박근혜가 내 방송만 보든지. 잘 들어.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란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 추천해라. 너 추천 안 하지? 가끔 보면 근데
내가 뭐 가끔 보면 채팅창에 앞뒤 안 맞는 말 쓰고 가는 애가 하나 있어. 걔가 아닐까 싶어.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말을 쓰는 애가 있는데 그 걔가 아닐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걔가 누군지는 정확히 얘기 안 했다. 자, 오늘 방송 너무 늦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볼만 하셨어요? 아, 나는 그냥 이 얼음을 안고 방송했더니 엄청 시원하네.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방송 재수 없었어요? 꺼져. 우주 플리즈 꺼져. 다시 오지 마. 왜 와서 지랄이야. 자. 내가 뭘 끌어안고 있나 궁금했죠. 얼음팩. 이거 얼음팩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야.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특히나 너무나 참혹한 인권 유린을 볼 때, 끊임없는 이 성범죄를 볼 때, 그리고 이런 범죄와 부도덕을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를 볼 때 굉장히 절망감에 시달리게 되고 포기하게 돼요. 나는 이 강력한 이 성범죄범 뉴스가 오늘 하루 종일 나와. 그 라디오, 그 계단에. 그 뉴스에서 하루 종일 지금 그 CCTV 영상 보여주고 있어. 여러분, 범죄자를 감시하는 거 국가의 역할이죠.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국가의 기능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의무죠. 그러라고 억대 연봉 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죠. 그런데 도리어 국민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책임을 돌리고 너무나 당당하면 그런 거 있잖아. 왜 너무나 당당하게 나한테 와가지고 네 남편은 망치냐? 남편이 망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나 당당하게 주장하면 아닌데 이러는 거야. 이제 안 속아 넘어가. 저것들이 당당하게 무식한 얘기를 하면 당당하게 이 무식한 새끼야 라고 해줘야 돼. 워낙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저거 맞나 싶다니까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저것들은 이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어.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국가를 이끌어갈 어떠한 리더십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들 스스로도 자기네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야. 왜? 아직도 노무현 탓만 해.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대통령이. 박근혜 마음속의 대통령은 노무현인가 봐. 난감하네. 자리를 차지하고, 자, 도둑이 들었어. 상가에 도둑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비원을 비싼 값을 주고 썼다? 근데 경비원이 도둑을 못 잡아. 그리고 도둑놈이 나쁘다고 다음날 막 욕을 해. 경비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바로 그 무능한 경비와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각자 도생, 정부만 안 듣고 알아서 살아남으려고 그래. 이러다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식인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합리적 민주주의자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살 길을 달라고. 이대로 가면 정말 이 시궁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술 처먹고 200km로 차를 몰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종말의 길로 가고 있어요. 멈추면 됩니다. 멈추면. 이 미친 질주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자와 강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무조건 약자 편을 들어야 내가 강자에게 당할 때 사람들이 약자 편을 든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다. 무조건 피해자 편에 서야 내가 피해를 당할 때 사람들이 내 편을 들게 되는 거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 가난해도 행복한 서민이 되자. 너무나 어려운 꿈이라고요. 원래 저는 쉬운 꿈은 안 꿉니다. 어려운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갈만한 길은 심심하잖아요.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대요. 그게 되겠냐?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되겠죠.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를 설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비행기는 없었겠죠.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1분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 누군가의 마음을 위해서 온 우주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후원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의 후원을 보고 두근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후원 못하는 시청자분들이 소외감 느낄까봐 일일이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613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각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로 뿌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